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 유치권 얘기 단독으로 많으면 두 문제까지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고 같이 묶어서 공부할 것이 말소 기준권 얘기. 원래 저당권 파트에서 봐야 되는데 유치권 얘기가 좀 특이한 게 하나 껴 있어서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다시 앞에서 공부했던 거. 자, 이 유치권 얘기는 점유권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는 거,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성립하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불렀었고,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점유권이라고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자, 관련한 쟁점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 돈 받을 권리하고 그 목적물의 관련성이 있어야지 소위 유치권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권리 공시 수단으로서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때 물론 점유는 적법한 점유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해서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두 가지 크게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자, 쉬운 게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해서 자,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발전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귀속시키로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신축 건물 해서 키워드 공사대금 채권, 또는 우리 시험 문제 공부할 때는 가끔씩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수리비 채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수리비, 공사비 같은 내용.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과 그 목적물 간에는 관련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또 하나,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상환 청구권 하고요. 바로 임차 목적물 간에도 소위 관련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해서 비용상환 청구권 얘기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지상권하고 자, 전세권에 있어 건물 전세권 등에 있어서 전세권이 소멸하고 자,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임차권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유익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유익비 외에 형광등 몇 개 가락 비운 비용, 이거 필요비라고 하는 것도 소위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는 사람은 공사대금 채권 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요, 점점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점점점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명제가 나오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공사대금 채권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 있으면 어떻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유치권 파트에서 거의 한 문제짜리 지문 사령 문제 구성할 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명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것부터 먼저 보시. 유치권 사령 보지 말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려면 공사대금 또는 수리비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야만이 이게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뒤를 먼저 보시죠. 지문을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겠고요. 자, 임의 규정 얘기 하나 더 가볼까요?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임의 규정 몇 개 보셨습니다. 자, 담장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 비용 절반씩 부담한다. 임의 규정. 매매에 있어서 매매 비용이라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거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불에 미친다라고 하는 이 조항도 다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두 개가 나오게 돼요. 하나가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을 맺게 되면은 이때 비용 상환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원상복구 특약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임대차에서 동의 없는 전대차를 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이거 역시 어떻다? 임대인에게 해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임의 규정 한 5개 되나요? 담장 설치 비용, 그 다음에 매매 비용, 저당권의
임대 부합물 종물에 관한 효력이라고 하는 거. 유치권 관련해서 임대차에서 두 가지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요. 또 하나가 동의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 권리, 이것도 임의 규정에 해당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공사대금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있게 되면 이때 유치권 성립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비용 상환 청구권 관련해서 만약 배제 특약이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맥락. 두 번째, 점유라고 하는 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할 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리의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으로 봤듯이 점유권, 유치권에 있어서는 점유라고 하는 것이 그 권리의 공시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점유라고 하는 거, 우리 점유권 할 때 점유권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직접 점유권도 당연히 있었고요. 점유권의 일종이었었고 간접 점유권이라는 것도 다 점유권의 일종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간접 점유 뭐야? 지상권,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지상권 설정 계약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점유를 허락한 사람의 점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라고 부르죠. 그래서 점유권은 크게 두 가지. 직접 점유권은 거의 논의할 실익이 없고요. 워낙 쉽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간접 점유권이라는 것도 당연히 어떻다? 바로 점유권의 일종이 되게 된다. 해서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점유, 즉 간접 점유를 전제로 해서도 어떻다?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뭐 별거 없어요. 공사대금 채권이나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자기가 직접 바빠서 점유를 못하고 딴 놈을 시켜서 점유를 시킨다라고 할지라도 점유를 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바로 채무자가 그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 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건물주한테 어떻게 해라? 네가 점유해라 라고 허락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때는 더 이상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직접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간접 점유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이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좀 독특한 거죠. 다시요. 점유의 범죄는 모두 포함된다.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간접 점유를 전제로 해서 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그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가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좀 독특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또 하나가 타인의 물건에 관한 점유에서 요즘엔 잘 내지 않는 패턴인데 사안 얘기 나와 있습니다. 갑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을이라는 사람이 그 수소를 병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이것을 수리를 하게 되면 공사대금 채권 또는 수리비 채권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그 목적물의 인도를 어떻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타인 물건의 점유라고 하는 거, 바로 꼭 채무자의 물건일 필요는 없다. 집주인이 공사를 건물의 수리를 의뢰했을 때 공사대금 채권을 지불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세입자가 만약에 수리를 의뢰해서 이 사람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세입자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거 좀 특이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 이건 혼동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아예 취득을 해버렸다. 자, 가볼까요?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을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안 갚으니까 어떤 일정한 금액 공사대금하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X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누가 이 사람이 취득을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을이 소유권도 가지게 되면 두 개의 권리를 다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혼동으로 인해서 어떻다? 을의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에 있어서는 어떻다?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치권도 둘 다 가지고 있다 하십시다.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을이 그 건물을 매수해서 소유권도 가지고 유치권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 그리고 나서 이 을이 병한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팔아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원래 만약에 유치권도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면 각각 별개의 권리이니까 을이 유치권을 또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다시, 지금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면, 이 을이 건물 소유권만 누구한테? 병한테 파는 거야. 그래서 병이 샀다고 생각하고 내 땅인 줄 알고 내 건물인 줄 알고 흐뭇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을이 짠 하고 나타나서, 미안한데 말이야, 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네. 돈을 갚을 때까지 목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거야.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야겠고요. 별 미친놈이 다 있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단 얘기야.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사대금 줄 때까지 이 소유권 못 넘기자, 소유자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 못하겠다 버티다가,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뭐 2천만 원 더 주고 아예 소유권을 취득을 해. 그리고 이 사람 배운 게 많거든. 나는 지금 모두 가지고 있어.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유치권도 가지고 있다. 소유권과 유치권은 별개의 물건이다. 그래서 병한테 팔고, 병이 키 달라고 하니까 미안한데 소유권은 너한테 있지만 나한테는 뭐가 있다? 유치권이 있다. 그래서 인도를 거절하겠다 라고 하니까 병이 미친 새끼가 다 있네 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런데 이게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는 일부 변호사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붙었는데, 법원의 대부분에서 아마 웃기지 마라, 너무한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해서 나왔던 얘기가 뭐야?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에 있어서는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할 것. 그리고 불법 점유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유치권 성립이 부인되는 케이스,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직접 점유, 불법 점유, 배제 특약, 즉 공사대금 채권 등이 비용 상환 청권이 없었을 때는 어떻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이해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3번, 4번, 5번 읽으시면 돼. 읽으시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미친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공부 같은 거 할 때, 제가 이제 학교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 A, B, C, D부터 배웠어. 뒤지는 줄 알았지. 그 미친 짓이야. 그냥 타이거, 그냥 라이온. 이거 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상당수도 아직도 이렇게 한글 요즘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죠? 통글씨로 갔잖아. 가위, 사과,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옛날 공부하던 기억 시절, 기억하고 아가 만나면 가. 이딴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공부 더럽게 안 돼요. 영어도 다 통글씨, 문장 통째로 가르쳐서 이렇게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공부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기억하고 아가 만나서 가가 되고, 이응하고 우하고 이가 만나서 위가 되고, 그래서 가위. 그 지랄을 하게 되면 그냥 가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면 될 문제를 가지고, 그 소위 원리를 따진다고 그래서 그 멍청한 짓거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게 통째로 외우는 거야. 근데 더럽게들 말을 안 들어. 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분절해서 배웠던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의 무지를 모르나이다. 이렇게. 모르니까 그런다고. 바꾸시라고. 통문자로 가듯이 이것도 통째로 외운다라고 하시면 아주 의미 전달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하여튼 유치권의 성립에 관해서 얘기했고, 용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 거의 문제도 반을 차지하는 것이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인도 거절.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는 뭐라고요? 돈 갚을 때까지는 어떻다? 이것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라고 하나.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한테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볼까요? 인도 거절권이라고 해서 유치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매수인, 이때 매수인은 보통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 얘기합니다.
상관없어. 누가 됐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부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유치권이 유치권자 을이라는 것이 성립이 됐다. 유치권이 있다고 드시고요.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경매를 청구해서 이 목적물을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유치권자 이때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거래는 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 누구한테 낙찰받은 정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예외가 있으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하는 얘기야. 퉁쳐가지고 예를 들어 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건물 저당권, 전세권의 존속권이 만료가 되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시험에 뜨는 건 저당권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건 안 나온다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근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예외적인 파트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에 대해서 낙찰받은 소유자가 누구한테 유치권자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겠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인도 청구,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내 토지에다 건물 지어놓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세입자 달라붙어 있으면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법적인 등기가 있으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인 게 물권적 청권이라고요. 이 낙찰받은 정이라는 사람이 목적물의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다라고 전제하고 그럼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 항변을 하겠지. 나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무 변제기까지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 이게 인정이 되게 되면 이때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소유자는,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 유치권자는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해라.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언제? 한 25회, 24회, 요때쯤 나오고 더 이상 출제를 못 합니다. 이게 대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원칙의 예외적인 항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인도 거절권을 부인하는 케이스 이 문제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저당권이 효력할 때 부합물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도배하듯이 이 유치권 파트에서는 성립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슈가 인도 거절권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앞에서 우리 저당권 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여기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채권, 유치권에 대해서는 인도 거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 얘기하고 유치권의 성립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야.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 정권 가지고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문제 케이스가 이런 식이야. 지금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X부동산이라고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2개월 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1월 1일 날 있었으면 이 사람의 공사 대금 채권은 언제 발생한다? 3월 1일 날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 사람은 유치권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월 1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얘가 먼저 권리가 성립했는데 그거는 별개 문제로 등기부에다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게 된다. 이게 1월 2일 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순서대로 가면 1월 1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 되면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상태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을한테 1월 2일 날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게 된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자, 2월 20일 날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2월 20일 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번 선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거, 이때 이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공사대금 채권은 3월 1일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3월 1일 날 어떻다?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예, 이때 유치권 성립한다라고 할지라도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나면요,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것을 정해서 각 채권자에게 배당 요구를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가 만약에 2월 25일이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자, 우리가 자,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을 2월 26일을 정한 거야.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될 때 입찰할 사람은 2월 26일 현재 권리 상태를 전제로 해서 어떻다? 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차마 유치권이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나서 뭘 한다고요? 경매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낙찰을 받았다 하십시다.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하고 소유물을 딱 찾으러 가니까 갑자기 유치권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나 여기 있었는데 유치권자인데, 자, 인도 거절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경매에 참여한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분명히 법원에서는 2월 26일 현재 아무런 권리도 없다. 깔끔한 권리다. 저당권 하나가 있고 걔가 말소 기준 권리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 물건에 입찰을 했는데 갑자기 유치권자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되면, 만약에 유치권자를 보호를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 아무도 이제 경매에 참여 안 합니다. 경매 아무도 참여 안 해. 왜? 배당 요구의 종기, 이런 권리가 없다. 유치권 이런 거 다 없다라고 분명히 공지를 받고 입찰을 참여했는데 갑자기 유치권자가 튀어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 경매 제도가 형해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는 어떻다? 더 이상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더럽게 중요한 주제야.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 특히 이 문제는 사례형으로 꼭 나와 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3월 1일 날 발생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2월 26일에 있었다. 그러면 그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진짜 외울 것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걸 가지고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다시 갑시다.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인도 거절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설령 성립하게 되면 원래는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걸 가지고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하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앞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점유권 할 때 이미 한번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볼 때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악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없는데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해야 된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출제 포인트,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비용 상환 청구 중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는 발생했습니다.
아니라 지붕을 수리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했던 수리비를 지불했던 임차인이 이걸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자, 이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 지금 이걸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세를 놔가지고 5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이렇게 법원의 판사를 설득을 해.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오케이,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유예를 허용해 줄게 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이때는 더 이상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두 가지입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하고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준 경우 이때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 23, 24 요때쯤까지는 인도 거절권 인정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요 근래 문제는 거의 100% 바로 인도 거절권이 부인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해서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사례형 문제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는데 미리 마음속에 유익비 상환 청구 얘기는 항상 지문 형태로 구성해. 간단하니까. 근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얘기할 때는 꼭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2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고 그럼 공사대금 채권은 2개월 후에 발생하게 된다. 근데 그 사이에 압류 효력,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설령 이 사람은 유치권이 성립했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잡다한 내용, 사용권 관련해서 소멸 청구 얘기가 나오게 되죠. 유치권자, 유치 목적물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든가 채무자의 승낙이 있게 되면 어떻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채무자가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해줬거나 또는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때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보존을 위한 사용도 아니고 채무자의 승낙도 없는 사용이다. 그러면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지상권 소멸 청구 뭐였어요?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고 하는 거 2년분 지력 체납하면 어떻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쟁점 하나 됐었고 전세권의 소멸 청구는 그다지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다?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별로 거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자료에서도 빠져 있었고 유치권에 있어서는 자, 불법적인 사용, 선관 의무 위반하게 되면 어떻다?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신 앞에서 저당권에서 얘기했던 경매 청구권하고 유치권에서 경매 청구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저당권은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등기된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유치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채무자가 빚을 돈을 지금 안 갚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경매 청구권의 행사, 경매를 신청을 해버리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까. 앞에서 우리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어떻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로 갔듯이 유치권자도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다. 뒤에서 말소 기준 권리 얘기할 때 하나 다뤄질 주제인데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 청구를 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과실수취권 그다지 큰 쟁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확률상 인도 거절권하고요. 사용권 정도만 주요 이슈. 경매권을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뒤에서 말소 기준 권리 관련한 쟁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유치권의 유치권자의 권리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 유치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이죠. 자, 성립 요건과 관련되게 됩니다. 성립 요건, 자,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두 번째 이슈,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 근데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 달라질 이유는 없죠.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은 상실하게 된다.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거. 다만 시험 문제 구성이 되는 것은 자, 간접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애초에 유치권의 성립 과정에서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점유를 제외한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제외한 간접 점유를 이유로도 유치권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고 근데 점유를 유지한다. 점유를 유지한다는 게 직접 점유에서 간접 점유로 돌렸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왜? 아직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유치권의 소멸 청구라고 해서 선관 의무를 위반하지 했을 때, 또 하나가 승낙 또는 보존 목적의 사용이 아니었을 때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지상권의 소멸 청구하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 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었고요. 해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소 기준 권리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가장 간단한 거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비용 상환 청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게 되면 비용 상환 청구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적법한 점유를 했을 때 유치권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또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 또 불법 점유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보실 때 사례형 볼 때 유치권 성립한다, 주장한다 할 때 항상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혹은 이런 직접 점유 등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 과거의 통계 문제는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만 어떻다? 유치권 성립한다.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인거 두 개만 외우셔서 나머지는 다 어떻다?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했을 때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 인도 거절권. 그런데 요즘 문제의 대부분은 26회 이후로 나왔던 것은 인도 거절권의 배제라고 해서,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인도 거절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유예해 줬을 때도 유치권, 자, 인도 거절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된 이슈. 그다음에 소멸 청구 관련해서 자, 간접 점유에 있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외 소멸 청구라고 해서 선관 의무 위반이나 불법적인 사용 등이 있게 되면 이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면서 유치권은 그대로 소멸하게 될 것이고, 유치권이 소멸되게 되면 유치권자는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 보실 주제가 말소 기준 권리. 원래 얘는 주로 어디서 문제가 되면 저당권, 전세권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을 삼게 되는데, 지금 유치권 얘기에서도 인도 거절권 관련해서 하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배치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말소 기준 권리, 등기된 권리 중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부터 시작해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그 밑에 있는 등기된 권리는 모두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게 이런 게 있었죠. 주택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대항력 또는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라도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면 어떻다? 이것도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만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 자, 아까 매수인에게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경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물론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으면 유치권 소멸하게 되겠지만, 최소한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것이 아닌 바에야 얘는 등기된 권리가 아니고, 아까 매수인에게 대해서도 바뀐 소유자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요것 때문에 요 지문 때문에 하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치권 볼까요?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매수인이 떠 안아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 요것 때문에 지금 위치를 배치를 해봤고요. 다만 우리가 공인중개사 등에서 가장 중요 쟁점이 되는 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자, 인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떠 안아야 돼. 그런데 출제 이슈가 되는 전세권이죠.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된다. 을이 전세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병이 두 번째 권리로서 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머지 권리가 있다고 치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의뢰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의뢰 저당권부터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근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압류 겨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법원에서는 이 전세권자에게 배당 요구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 만약에 전세금이 2억이 설정이 돼 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이 4억이다 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전세권자가 그냥 버티고 있겠다라고 하면 최저 매각 가격을 2억부터 설정을 하게 되겠죠. 왜? 낙찰받을 사람이 뭐를 떠안아야 되니까 전세권을 떠안아야 되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2억으로 설정이 될 것이고, 혹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깔끔한 권리를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만약에 4억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다 할지라도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 경매 과정에서 전세권을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골 때리는 상황, 이 전세금이 2억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입찰을 다 유찰이 되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1억 8천에 낙찰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자가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어디까지? 1억 8천까지. 그러면 이 사람의 전세권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왜? 만약에 이게 이제 전세권자가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전세권 자체는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1억 8천에 질렀던 이 사람은 어떻다? 전세권이 없는 깔끔한 물건을 어떻다? 낙찰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가면 자세히 경매 얘기 나올 때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상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항상 어떻다? 소멸한다.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 전세권자 배당 요구 나오게 되면 걔를 틀리든 맞든 항상 어떻다?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우리가 이제 이 경매 관련한 부분에서 유치권 관련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그냥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압류 효력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누구한테 인수가 된다? 바로 매수인, 낙찰 받은 사람에게 인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주제 확인합니다.